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로 한일 양국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4일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 수출 규제에 들어간 상황.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부정하며 수출 규제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까지 꺼내든 상태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일 도쿄에서 한일 양자 실무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상황. 이후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국가, 즉 안보상 신뢰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이 전략 물자로 규정한 1,100여 개 품목이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르고 수출 과정에서 통상 3개월의 심사 절차가 필요해진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조치를 경제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물러설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줍니다. 또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해 수출 규제 대상인 소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WTO 제소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계획. 한편 일본 정부의 이런 조치가 계속되자 일본 국내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정당한 조치라는 의견과 국익에 악영향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들을 중심으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며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한일 양국의 관계. 과연 이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김만웅입니다. 가깝고도 먼 이웃, 요즘처럼 이 말이 실감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와 함께 한일 관계에는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양국 정부 간의 날선 공방도 오가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둔 아베 정권의 내부용이 아닌가 했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경제 안보 등 전면적인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당에서는 경제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 시점에서 왜 이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여야 정당 소속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책 특위 간사를 맡고 계신 오기영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 침략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오기영입니다. 일본이 도발을 했습니다. 도발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인지 전략물자 문제인지 또는 일본 기업의 내부 관리 문제인지 또는 그 외에 정권 안보의 문제인지 명료하지 않는 이유로 도발을 했습니다. 이제 국민들과 함께 초당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 올리겠습니다. 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이번에 일본의 도발 때문에 많은 국민들 심려가 많으실 텐데 사실 여당은 여기에 여당답게 대처해야 되고 야당은 야당답게 대처해야 되고 또 정부는 정부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들께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면서요. 바른미래당은 최근에 하태경 의원이 일본 측의 무리수를 지적했듯이 아주 합리적으로 야당으로 임하겠습니다. 네. 대응과란 말을 연 일본의 의도하고 또 한일 양국의 사회적인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세종대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 호사카 유지입니다. 지금 군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부 분열은 금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내적인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이쪽 국제통상 분야 전문가입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 정인교 교수입니다. 정치 외교적 사안을 통상 압력으로 해결하려는 일본의
구상은 이거는 뭐 WTO 차원뿐만 아니라 세계 3위 경제 국가로서 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피해가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런 구상이 아무리 믿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가 맞대응을 해서 시간을 끌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빨리 푸는 것이 국민 경제 전체의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분이 각자 이번 상황에 대한 인식도 각 정당에서의 임하는 태도를 얘기했는데요. 오경 의원은 당에서 그동안에 통상 관련해서 명칭을 다르게 쓰다가 어제 침략이라는 용어로 바꿨던가요? 네. 예, 바꾸게 된 배경이 뭐예요? 제가 이제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 그 보복이라는 용어 속에 예. 어떠한 원인의 제공에 따른 반작용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특위를 만들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그보다는 일본이 일방적인 도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예. 그래서 특히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흔들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반영해서 경제 침략이라고 표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일본의 민주당에서 정의하는 침략의 가장 큰 동기는 한국 경제의 도약 단계 흔들기의 의도가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있는데 저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번 도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가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설이 일본은 신중한 나라다. 일본은 장기간 준비해서 이번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네. 일본은 많은 경우의 수를 대비하고 앞으로 카드를 하나씩 꺼낼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는 그동안 대응을 한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하시면 많습니다. 그 가설이 틀렸다 맞았다 이전에 저는 그 가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최근 그 일본 아베 정권에서 이 도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의 이유를 설명하는 게 계속 바뀌어왔다. 네. 이른바 꼴대를 계속 바꾸는 이유가 뭐냐. 실제 바꿔왔는 걸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아베 수상은 이 징용 판결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유로 이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를 그쪽에서 했습니다. 네. 첫 번째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말이 되냐. 정치적 이유로 이 국제 분업 질서를 흔드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지적이 있고 그 뒤로는 일본의 그 대신들이나 관료들이 예.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에 의심이 있다. 네, 북한 관련 얘기했었죠. 그걸 제대로 해야 네. 되는데 한국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하셨고 일일이 반박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 또 바뀌었습니다. 예. 지난 12일 한국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협상하는 그 예. 자리에서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캐치홀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예. 이런 반박을 좀 했는데 세부적인 논의는 좀 들어가면서 하기로 예. 하고요. 여러 가지 좀 복합되어 있는데 일부는 지금 면밀하게 좀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일본이 이번에 이러한 입장이 계속 바뀌는 것은 일본답지 않다. 예. 일반적인 일본다운 신중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 조치의 합리적 이유를 일관성 있게 설명을 못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아베 정권의 도발이다. 그 도발로 인해서 일본 국민이나 한국 국민이나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피해를 입을 상황에 있는 거다. 이 점을 규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것을 침략이라 규정했다 또는 사실상의 준전시 상황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뭐 긍정을 평가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오기영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제 원인과 이런 걸 따지는 것, 말 바꾼 것을 따지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조금 무의미해진 지점이 아닌가. 애초에 침략의 의도가 있었다면은 뒤에 따라오는 수많은 논리와 근거들은 사실 요식 행위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임진왜란 났을 때 사실 침략의 의도가 먼저 있었던 것이고 거기에 갖다 붙이는 것이 가도정명이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분석해서 소위 말하는 아까 하태경 의원도 어떤 역할을 하고 했지만은 이것을 대응하는 것, 소위 말하는 논객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대응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겠느냐. 특히 그래서 저는 아까 분석하신 대로 이것이 경제 침략이라 본다면은 아예 우리나라의 핵심 수출 산업 중에 하나인 반도체 산업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보다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서 이제 과거에 이제 2012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불현듯 떠오르는데 그때 일본의 엘피다 반도체가 파산을 하죠. 2012년에. 근데 엘피다 반도체가 파산하니까 한국의 하이닉스가 그걸 인수할 걸로 많이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일본에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때도 어떤 요식행위성 발언들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이닉스가 아니라 결국 예. 미국의 마이크론이 인수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사실 이거는 국가 간의 핵심 산업에 대한 자존심 문제도 있는 것이고 조금은 더 어쨌든 그 경제 공격 자체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 공격이 일어났을까? 예. 이런 것 여러 가지 보면은 중에서 어느 의도에 가장 주목하십니까, 일본? 저는 실제로 산업적으로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정부의 초기 대응을 보면은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자유무역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개입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사실 김현종 차장이 갔다 오면서 생각보다 일본이 그런 부분까지 미리 미국에 가서 좀 무마를 시켰던 부분이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꼭 예. 오 변호사 말대로 아주 감정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치밀하게 준비된 부분이 있다는 것들 국민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그에 맞게 뭐 다소 늦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도 정부도 치밀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국민들이 이견이 없을 겁니다. 예. 저는 그 부분에도 이제 좀 보조 맞췄으면 이 좋겠습니다. 정부나 이 국가적 차원에서 네. 치밀하게 대응한다는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고 다만 제가 첫 번째 제기하는 것은 일본이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조치 이번에 그 무역 조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일본은 친중하게 준비했는데 한국이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니냐 예.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식의 왜곡된 이 프레임이 있어서 그건 좀 극복하자. 실제 일본 아베 정권이 도발이고 아베 정권이 그러한 조치가 꼴대가 바뀌는 과정에 대한 일본 내부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 세계 무역 질서를 그렇게 흔들리고 세계 각국의 기업들에게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행동이 맞냐? 또는 그 예. 하나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일관성도 없이 그렇게 바뀌면 국가로서 제대로 하는 거냐? 네, 관련 분야를 그래서 또 계속 중간에 조금 서로 따져볼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초반에는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듣고 나서요. 그다음에 뭐 서로 수시로 이렇게 공방 요가면 되겠습니다. 예. 호사카 교수님은 뭐 일본 이름이신데 지금 국적은 한국. 예, 한국입니다. 예, 이제 사람들 궁금해 주시니까. 예, 1988년에 한국에 왔고 예. 2003년에 한국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예. 이름만 일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예, 있습니다. 아까 예. 방송 전에 질문했었는데 학교에서 가끔 학생들한테 이름이 기니까 허 교수로 불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유지 교수도 되고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일본의 의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의도 어느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두 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고 거기도 네. 제가 많이 동감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베 정권 자체가 그 갖고 있는 그 이념이라는 것은 일제 간접기는 합법이었다. 그리고 침략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아시아를 해방시킨 해방 전쟁을 했다. 위안부는 다 제도적인 것이었다. 다 그런 이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년까지의 대일본 제국이라는 영광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는 사상, 이념이 현재 아베 정권에 다 칼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절대 용납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번에 판결이죠. 그러니까 간제 지원자 판결 문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것은 일제 간접기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자료 바로 배상금을 내라라는 것은 일제 간접기가 합법이다라는 이념으로 절대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 배상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인 판단에 대한 문제 제기하고 있다. 예. 그리고 천신적인 부분이 대단히 강합니다. 예. 이러한 그 도발도요 2013년부터 계획됐습니다. 이런 보도가 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박근혜 정권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곳에 가서 세계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비판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일본 안에서 현재 그러니까 보복 조치를 가동하고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기우다라는 자민당 부간사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그 일본에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견제하고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당력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라는 게 일본인데요. 일본 정부가 고노 탐화라든가 무라야마 탐화 같은 거 더 원하고 있는데 그건 절대 못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경제적으로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판력을 가해야 된다. 하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이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여기서 조금 말하면요. 한국의 원화를 일본에서 사들여 가지고 원고를 만들면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방역을 그러니까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예, 예. 이 카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돼가지고 다시 본격적으로 채용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핵심은 역사인식, 역사와 관련된 이념적인 것이다. 특히 이제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과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반격의 방식인데 반격의 방식이 예전에 있었던 것도 역시 경제적인 전략을 동원했던 것이 그 일환이다라는 지적이시네요. 네, 정인규 교수님. 우리 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입장이 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기도 그것도 또 맞지 않다라는 건 우리 그 호사카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이게 통상이나 외교를 우리나라처럼 정말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유지해 나가는 게 집권당의 책임 아닙니까? 이걸 뭐 상대가 지금 저러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다 같이 걸게 해가지고 일본하고 한판 붙자 이런 취지로 만약 집권당에서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순히 침략으로 규정하기엔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침략을 떠났어요. 예. 떠나서 일단은 이러한 상황이 생긴 데 대한 외교적 참사를 불러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도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는요. 저는 잠깐만요. 잠시만요. 예. 저는 저도 좀 얘기 좀 하고 이쪽에서 하십시다. 제거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쪽에서 그 책임을 제거했다라는 거 제가 말한 거 아니냐라고 하셨는데 그런 말 얘기 한 하지 적 없다. 않았습니다. 예. 원인 제공에 대해서. 원인 제공. 원인 제공이라는 자, 것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는 아베 정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은 전통적인 보수 정권이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아베 정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인규 교수님 좀 더 해서 마무리하시고 아베 얘기하시고요. 정권의 특수성이라고 보고 하여튼 그 과거 역사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해석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사실은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지난 몇 년 동안 뭐 단지 지금 현재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전 정부부터서 대일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외교 당국자들도 상당히 책임의식이나 문제점을 느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준석 최고위원께서 일본이 한국 산업에 대한 타격도 상당 부분 기획을 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과거 일본이 뭐 세계에서 1, 2위 국가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또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하면 산업 단계가 훨씬 낮았죠. 그때는 일본이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또 일본보다 치고 올라가고 하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재팬 문제를 고민을 지금 분명히 해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분 관련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 또 앞으로 얘기할 거니까 아까 뭐 얘기 중에 뭐 반론하고 싶은 거 있나 외교적인 보던데. 참사 실패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인정하기 어렵고요. 그 지금 일본에서 먼저 도발한 거다 제가 그렇게 봅니다. 기본 성격을. 근데 그런 과정 역사 문제에 대한 평가는 서로 한국과 일본이 좀 차이가 있는 건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과거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일본 관계에서 늘 주도권을 갖고 제대로 했냐? 물론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본의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도발한 거다. 그런 시각에는 절대 공감이 어렵고요. 일본이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시비를 걸면 우리가 잘못했어도 시비에 걸려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함께 냉철히 인식하고 정말 치밀하게 잘 극복해야 된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더 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제 외교라고 하면 결국에는 일반 다른 비즈니스랑 다르게 국가적인 자존심도 챙겨야 되는 것이고 실리도 챙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국가든지 명분론과 실리론을 놓고 그 안에서 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같은 나라는 사실 외교를 할 때 명분론에 상당히 집착하는 국가였다가 세계 경찰 국가라는 취지로, 그런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뒤로부터는 사실 실리 외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자유무역의 질서도 미국이 스스로 좀 깨버리는 측면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또 나름 그게 하나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독트린이 되어버렸어요.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일본도 지금 봤을 때 아베 총리가 뭐 집권 초기에는 좀 덜했습니다만 지금 들어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리주의의 외교를 이제 하려는 것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육국가지만 일본도 교육국가인데 이 교육국가가 자유무역의 질서를 깬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정부는 그럼 과연 지금까지 국가 간의 외교에 있어서 어떤 식의 트렌드를 가져왔느냐, 독트린을 가져왔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중국 대상으로 한 외교를 봤을 때는 최근에 홍콩의 민주화 시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정부는 거의 무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리 외교거든요. 중국이 우리의 소비 시장 중 하나니까 거기 자극하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사실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원해야 되는데 예. 이해합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법적 질서 속에서는 반국가 단체고 그렇지만은 교류해야 되니까 실리적인 관점 접근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일본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대응을 보면은 조금은 그 밸런스에서 아주 명분론 쪽으로 가까이 가는 형태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아까 뭐 정 교수님 짚어주셨지만은 알겠습니다. 교역 예. 국가로서 명분론도 좋지만은 여기서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이쪽을 너무 강하게 한 거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는 네, 거죠. 아베 정권의 성격을 인식한 거기에 부합하는 전략이 필요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몇 분이 우리 산업의 지금 도약 단계에 있는 여기에 길목을 지금 막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공감을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지적을 분명했단 말이죠. 호사카 교수님, 뭐 그런 견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저도 아까는 이제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역사 인식에 대한 차이를 일본이 경제적인 방법으로 압박하려는 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었다는 것인데, 이건 이제 역사에 대한 대결의 방식이었고, 네. 지금 한국의 산업의 단계에서 이제 일본이 뭔가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미국이 80년대에 역시 반도체 산업이 일본이 굉장히 선전했기 때문에 그때 미국이 그것을 좌절시키려고 많이 움직였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틈이 생겨서 오히려 삼성이나 LG가 선장한 것입니다. 네, 그때 뭐라 그럴까 도시바라든가 그런 일본의 산업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그것을 많이 흉내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의 그러한 반도체라든가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한 산업적인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도 한국이 더 이상 선자하면 안 되고요. 네, 일본 내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몇 년 후가 되면 한국이 오히려 DGP에서는 일본을 상해한다, 웃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부분에 주목한다면은 아베 정권이 갖는 특수성하고는 약간 다른 일반적인 지금 일본의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기보다 아베 정권으로서는 빨리 그러한 지금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명분을 쌓아가지고 일본이 옳다, 한국이 나쁘기 때문에 때리고 오히려 경제적 이익도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측면이 다 있다고 봅니다. 네. 주된 성격은 경제적인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그 감정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풀어 나가야 되는데 독일과 다른 태도를 일본이 취해왔기 때문에 그와 관계해서 한일 간의 프레알 추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한반도 문제가 급진전하면서 그 과정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북한과 미국, 한국과 관계가 좀 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 일본의 역할이 없어요. 그리고 최근 G20 회동을 하고 이틀 뒤에 와갖고 판문점 회동을 하는데 전반적인 한반도 동북아 질서 속에 이 일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데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경제적인 이슈도 좀 하나의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다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종합적이라고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가장 강력한 측면으로 외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점을 어떻게 풀 것인가 예. 좀 더 단정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종합적인 가능성을 놓고 이 주된 이 발화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그 사안마다 그때그때 원칙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첫 번째 이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이슈가 될 때 하고 지금 현재 이른바 이 무역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한 이유 자체가 전략물자라면 전략물자 잘못되고 반박하고 그다음 전체적인 WTO 체제 위반이고 국제 분업 질서를 교란시키는 거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것을 별도로 일관되게 설명을 해내는 게 예. 지금의 대응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오기영 간사께는 여기에다가 일본의 최근의 행보의 배경에 한반도 질서를 비롯한 동북아 질서의 변화에서 일본의 약간의 소외 상황에 대한 뭔가 반격과 탈출구의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해석까지 곁들여 주셨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이준석 최고위원 듣기로 하고요. 예, 경제 관련 얘기. 근데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라는 건 그건 확실할 겁니다. 이런 뭐 국가 간의 관계를 그 단절시킬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험한 대책을 강구를 했을 때는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닐 정도로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한국을 제대로 한번 길들이기를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분명히 들어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호사카 교수님도 분명히 이제 산업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예. 일본이 그 한국의 그 빠른 캐치업뿐만 아니라 또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보다도 앞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생기는 데에 대한 초조감이 이게 참 최근 들어서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일본이 그런 도발을 해왔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이제 몇 가지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적절치 않다. 예. 예, 지금 뭐 당장 그 WTO에 뭐 어떻게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차관급 인사 3명이 미국으로 워싱턴 DC에 뭐 하여튼 가서 뭐 알아보고 설득을 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거 전에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게 일본 아베 정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미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과 얼마나 교감을 나누었을까에 대한 정보부터 그걸 잡았어야 된다. 그걸 우리가 사실은 사전적으로 계산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견해는 아까 오기영 위원은 오히려 지금 소외가 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아니죠. 반대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보십시오.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이전에 아베 수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둘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기간 중에 자기들도 아베 수상도 한국에 대해서 사실 상당한 비판을 하면서 뭐 어쨌든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근데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 동조를 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알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대하는 거는 엄청난 그 할 수 점에서 있다라는 거죠. 잠깐 이준석 최고 얘기 듣고 또 나머지 얘기하시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보충하고 싶은 것이 그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제 반도체를 왜 골랐을까라는 걸 잘 들여다보면요. 예. 반도체라는 것은 실제 수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3~4배까지 급격하게 변하는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D램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이 생산이 만약에 감산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미국이 가장 이득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세 번째 업체가 미국의 마이크론이거든요. 마이크론은 미국 업체인데 일본의 제2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반도체의 몰락이라는 것은 일본과 미국의 동시에 이득을 가져다주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뭐 따로 송금하지 않아도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이득이라는 취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부 언론 오히려 연관 산업에서 미국도 타격을 받을 거다. 그건 오히려 반대군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예를 들어 4GB D램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만드는 업체가 4~5개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만에서 한번 지진 나니까 전 세계 시가가 출렁였던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피해를 보지만은 분명히 예. 3자 간에 한미일 간에서 미국과 일본의 업체들 같은 특히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 그게 마이크론입니다.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게. 예.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익성 개선.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1년에 뭐 순이익이 몇십조 났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그게 그대로 트랜스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 미국과 네. 일본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호사카 교수 먼저 그럼 하시고. 그 일본하고 미국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론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보통 행동을 보면 이렇다 미국의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오케이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행동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속성과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은 그 적극적으로 해라. 혹은 알아서 해라. 뭐 나 모르겠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미국 쪽에서는 적극적인 호응도 있었고 대충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그러니까 있었겠고. 이번에 그 적극적으로 해라.
아니었을 것이고 그냥 뭐 한국과 일본의 것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 정도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고를 했을 거예요. 네. 그것을 아베 정권은 오케이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 거죠. 네.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중재를 상당히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개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도 안보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한일 간에 비슷한 안보 문제를 일본이 거론하면서 하고 있는 이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한다면 세계가 또 트럼프를 예, 비판하기 예.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재한다고 해도 미국의 조금 급이 낮은 사람이 중재를 할 것입니다. 예. 그때도 북한 문제에 악영향이 간다라는 내용을 우리 정부가 정확하게 전달해야만이 예. 이 문제는 풀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기영 변호사. 예,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첫 번째 가설은 일본이 신중할 거라는 가설이 저는 좀 의혹이 든다라는 거였고요. 두 네. 번째 가설은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 미국과 합의 보거나 충분히 묵인하 했을 거다라는 가설입니다. 아베가 트럼프랑 골프 많이 칩니다. 네. 골프를 치고 치밀하긴 하지만 국익을 놓고 골프가 우선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남북관계 동북아 질서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아베는 소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고 G20 회동을 할 때도 3개국 사진 한번 찍자면 사진 안 찍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뭔가 서운한 점이 있었던 거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의 관행에 비춰봤을 때 묵인했을 거다, 묵인했지 않았을까? 묵인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사실 문제니까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조치가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네. 그런데 동북아 질서에서 한일 간의 군사 정보 교류도 하는데 지금 이런 격화가 되면은 하겠습니까? 많이 네. 소극적이 되겠죠. 제가 또 예, 예. 제가 아니, 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조금 중요한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좀만 더 하겠습니다. 얘기 더 해서 마무리하시고요. 예, 예. 이 부분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분업 질서에 반도체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1, 2, 3 이렇게 있지만 이 분쟁의 피해가 또는 이득이 이 세 개 업체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반도체를 결국 소비하고 생산하는 그 많은 그 기업들이 함께 연루가 되는 거예요. 대리든 네. 컴퓨터 제조업체든 또는 다양한 4차 산업혁명에 연루된 미국의 많은 기업들 전 세계 소비자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크론 하나만 넣고 미국의 글쎄, 이득이다. 이건 좀 비약이다. 네. 예, 종합적인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결국 국제 분업 질서의 피해가 더 크다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이준석 최고하고 견해를 달리하시는데, 네, 정인교 교수. 지금 우리가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거를 그동안에 보면서 비판도 했지만은 야, 저거 참 제대로 어떻게 한번 하는 듯한 그런 걸 보면서 불호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 두 번째는 이제 화웨이를 때리는 거하고 사실 삼성을 공격하는 거하고 모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아베 정부가 하는 얘기는 이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통관 수출 검사에 있어서 그냥 우대를 해준 게 있다. 3년에 한 번씩 했는데 지금은 이제 끈끈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다. 끈끈이 심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수출 신고할 때요. 네. 그 숫자 쳐넣고 그냥 회사 이름 쳐넣고 하면 통관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서류로 서술식으로 해가지고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자 당신네들 원료 사가지고 이거 공정을 거쳐서 이렇게 팔려 나갔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은 그때 수출 금지를 시킬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미국한테는 설명을 우리가 지금까지 특별 조치하던 거를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별거 아닌데 네. 이번 기회에 이런 길을 만들어 놔놓으면은 한국을 하여금 물자 관리를 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정도만 설명을 해놨어.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시도 때도 없이 이제는 우리 주력 산업을 왜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네. 무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략이라는 겁니다.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그래서 네. 경제 침략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 지금 그 이제 전에 사안이 그런 상황을 예. 침략이다 생각하고 장기전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 이제 8월 초입니다. 예? 화이트 리스트에서 알겠습니다. 한국을 배제하는 예. 게 그렇게 배제를 시키고 나면은
일본이 언제든지 우리를 칠 수 있는 카드를 마련하는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얘기를 통해서 다 정리하시려고 하면 다 얘기들이 길어지시니까요. 관련 얘기만 짧게 주시고 공방 오가도록 합시다. 일단 이 파장을 두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입장에서 일본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보다는 직접적으로 최근에 이런 파장이 한일의 경제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쪽 분야 전문하신 정영기 교수님 어떻습니까? 결국은 일본의 진짜 장기적인 숨은 전략의 목표죠. 우리나라 첨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쪽으로 일본은 가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지금 당분간은 WTO 체제 등등을 생각해서 삼성전자 생산 라인이 중지될 정도로는 타격을 안 주겠지만 예. 필요하면은 카드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를 그런 통상 분야 무기를 일본 아베 정부는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일본 경제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어떻습니까? 일본 경제 지금 한 가지만 예만 들면요. 우리가 그 세계 물질을 이용을 해서 물론 다른 것도 들어오지만은 네. 1,000억 달러를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다 합쳐봤자 5억 달러입니다. 1,000억 대 5억 달러. 그러니까 일본에는 조금만 생치긴 하지만은 알겠습니다.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걸 두고 같이 맞먹자 그러면은 여당에서는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오려면 지금 당장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갑자기 도발을 한 것이고 그 전부터 이른바 반도체 산업 원 소재,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다변화 또는 대체, 국산화, R&D 뭐 개발 이런 것은 작년, 재작년 쭉 해오던 일입니다. 근데 20년 다만 됐습니다. 20년 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렇죠. 쭉 해오고 있고 지금 최근 성과도 좀 있고 몇 가지 발표할 것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화이트리스트에 있다가 화이트리스트 배제되면 예. 이 3년간 그냥 포괄적인 허가를 받았다가 개별 허가를 받는다. 맞는 말씀이고 개별 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4, 5주 되면 통과시킬 거 좀 더 갖고 있다가 한 90일 되기 직전에 조금씩 찔끔찔끔 하면서 장난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잠정적으로 고민해 보면 전 세계적인 무역 질서의 국제적 분업 질서의 밸류체인의 가운데 있는 특히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예. 파장이 크니까. 예. 그리고 그 외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종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의 그 전 단계를 일본에서 공급할 경우에 그런 경우인데 예.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체 가능한 것들은 예. 별로 영향이 없을 거다. 예. 어째 대체하니까. 진폭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뭐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 구체적인 보고 있군요. 그 수치는 아직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지뢰 덧붙어 먹을 주제는 아니다. 예. 그리고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우리는 대응 안 합니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기업들은 반응 안 합니까? 예. 일본이 절대적으로 때리면 우리 맞고 죽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남미 경제가 쭉 올라가다가 남미 경제가 결국 인권이니 독재니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이 이제 사실 그때 내정 간섭에 가깝죠. 들어오니까 그때 남미의 지도자를 선택했던 게 뭐냐면은 이런 부당한 것에 굴복하는 우리가 전부 다 자체 개발하겠다. 그래서 자력갱생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IS라고 하죠. 인폴 서브스티튜션이죠. 그래서 모든 걸 자기들 다 만듭니다. 못 일반 만드는 게 관료적 권위주의 체제일 때 못 그래서 만드는 게 없어요.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아니, 차까지. 아니, 근데 모든 게 하나하나 품질이 안 저희가 좋아요. 국산화해서 자립 경제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처럼 게 국제 분업 질서에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근데 저는 이제 파장이 일단 한정시켜서 보도록 이야기하는 하고 게 정부에서 대응이 나오는 걸 저는 두 가지로 봐요. 뭐 첫째로는 국내용으로는 뭐 죽창들자랑 의병하자 이런 약간 선동적인 네. 발언이 있고 국내에서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산업 대체라는 걸 계속 국민들한테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다변화와 국산화. 예. 다변화와 국산화라고 하는데 사실 다변화는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보지만 러시아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적 구호로 나온 뒤에 실제 산업 관계자들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적용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그리고 공정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이런 네, 얘기 부분에서 아까 나오는데 저 교수님 말씀에 네, 잠깐 허석하 교수 얘기하시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 대상으로 정치적으로 하는 얘기랑 아니요. 실제 산업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는 다르다는 아까 거죠. 교수님 말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하나만 좀 더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기 교수님 말씀 중에 아까 화웨이 이야기하셨습니다. 화웨이와 한국 삼성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예, 삼성 비교했는데 화웨이와 삼성과 또 하나는 히토류 중일 분쟁이 예, 있습니다. 예. 이게 두 개를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화웨이는 전 세계적으로 통신 핵심 장비입니다. 국가 보안, 세계 안보 질서 영향이 있고 미국이 이제 딱 찍어놓고 지금 사고를 친 거죠.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서 중국이 좀 봉쇄되고 있는 거고 이제 삼성은 반도체 산업 자체가 이미
이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수출 통제 시스템 사실상 미국과 그 자유세계에 일체화돼 있습니다. 안보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예. 그래서 좀 그런데 다르고. 그거는 성격이 다르다. 지금 논의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히토리컬 이야기 예. 잠깐 하는 일단 거죠. 드리겠습니다. 약간 조금 보석한 다른 교수. 관점에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 교수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아베는 그 이성이 사실상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아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런 조치를 해도 되느냐 이런 소리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의 질문입니다. 아까 정의 교수는 예. 일본의 경제적인 미치는 영향은 아주 우리에 비춰본다면 미미하다라고 판단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일본의 분위기는? 일본 내 분위기는요. 일본이 앞으로 계속 그러니까 불매 운동은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고 한국에서. 그 일본에서.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지금까지는 실패했다. 그러나 아사히신문 같은 데는 지금 조금 다르다. 내용이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 불매운동, 한국의 불매운동을 두고 일본의 예. 인식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그런 그리고 이쪽에서 일본으로 여행하지 않는다는 분위기 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본의 관광 산업으로 엄청나게 타격 이쪽에서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은 지금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도 지금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있는 그 일본 기업 대표자가 있어요. 네. 예, 그분이 일본 그 언론하고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이번에 문제는 정말 잘못 건드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일본 내에서 벌써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상 일본에서도 이거 계속하면 여러 면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반일 감정의 확산이다. 네. 한국 내에서. 이렇게 되면 그 장기화가 될지 모르지만 일본의 산업적인 영향 하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 예. 아직은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독일하고 영국하고 합작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그 회사를 만들어서 고도의 기술로 예. 여기 제품을 만들어 나가면 이것은 완전히 일본에서 벗어나 가지고 예. 상당한 타격이 일본에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두 분이 좀 약간 다른 견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답을 듣고 싶은데 이제 우리의 대응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정희 교수는 상대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피해에 비춰본다면 일본은 미미하다는 분석이셨는데 호사카 교수 얘기는 좀 일본 내에서 상당히 한국 상황에 주목을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강하게 경고했던 것이 뭐 적절한 대응이다라는 것처럼 들리기도 한데 우리의 그런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드리고 저기 우리 네. 저기 이준석 의원께서 말씀하시면 좋을 예, 것 그러시죠. 같고요. 제가 좀 깝깝한 게 지금 네. 정부 여당이나 또 뭐 예. 저기 당내에서 또 위원회 활동하시면서 목표를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걸 보면은 부품 소재 산업을 육성하는 거는 어느 나라나 산업 정책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 해왔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얼핏 잘못 들으면은 부품 소재 산업을 더 이상 일본으로부터 조달하지 않고 부품 소재 산업 독립을 하자고 내부로 짓는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하고 대응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국민들한테 주는 거는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치고 또 어느 첨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치고 자국 내에서 생산된 걸 가지고 부품만으로 제품 만드는 기업도 없고 나라도 없어요. 그게 오늘날 글로벌 스프라이 네. 체인인데 자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물론 대책을 세우긴 세워야 되겠지만 이거를 한일 양국 국민 간의 어떤 뭐 이를테면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걸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가는 게 아쉽고 그다음 일본 강경 대응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시군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거고요. 더군다나 한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일본에서 언론인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거는 정말 그거는 지식인으로서 할 일이고. 그럼 정인기 교수님 일이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 했던 방식의 강경 발언은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셨겠네요. 그것은 이제 국내 정치적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도 또 정치인이시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네. 제 얘기는 이제 그러면서도 일본하고는 정말로 물밑 대화를 해서 서로가 출구를 모색을 해야 되는데
물밑 대화한다고 하지만은 뭐 가장급 보내고 물론 우리는 국장급 하자고 그러는데 가장급을 네. 했다고 해서 그렇지만 그거는 사실은 하나만 하는 얘기고 정말로 제대로 된 대화를 해서 서로가 문제를 풀어나갈 모습을 보여줘야지 네. 뭐 일반 국민들은 하는 얘기는 저는 뭐 코멘트하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정치인들이 네. 하시는 얘기니까. 아니 근데 민수재 진짜 아까 그 다변화 관련해가지고 일본에서도 보니까 뭐 독일 네. 등 다변화로 갈 것에 대해 상당히 일본이 걱정하고 있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다변화에 대한 말씀은 맞는데 그게 상당히 장기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사실 우리가 그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규격화된 상품들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번에 얘기 나왔던 불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은 사실 완전한 순도가 이런 것이 균일화된 것이 아니고 공정상의 적합성까지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릴 거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저는 그거에 따르면 이제 비용 계산 다 달라지는 것이고 사실 산업에 바로 적용하기 무리인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러시아에서 뭐 제한했다 이런 건 가십성 기사거리가 될 수 있겠지만은 산업계 얘기해 보면은 당장의 대책은 아니다. 한 10년, 20년 정도 두고 검토할 대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저는 아까 이제 언급됐던 것처럼 우리도 일본의 불매운동 등으로 사격을 줄 수 있다.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후쿠오카 같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국의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70% 되죠. 자, 그러면 후쿠오카가 이런 뭐 관광 불매운동 때문에 타격을 입었다? 후쿠오카 호텔 하는 분도 분명히 타격을 입겠지만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 저가 항공이 제일 먼저 죽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광이라는 상품이 일본을 대상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 안에 우리의 자본과 우리에게 돌아오는 비용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순수하게 일본의 자본과 일본의 이익으로만 돌아가는 그런 상품이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서비스 업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소적이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냥 나오는 얘기지만은 어떤 분이 일제차 모는 분한테는 기름 안 넣어주겠다라고 이제 주유소 사장님이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주유기가 일제 제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상당한 모순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다. 네,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교수 얘기하시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미국하고 중국에 상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그 무역 전쟁을 감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 하면 중국 쪽에서 또 그 관세 보복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맞대응 그렇게 해서 했죠, 예. 맞대응 해가지고요. 어떻게 됐냐고 하면 미국의 농산물이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너무 비싸게 됐으니까. 네. 그렇게 되어서 예를 들면 트럼프의 선거표에 중심에 있는 그 어떤 주의 농가가 망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정말 문제가 됐다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중국이 엄청나게 강하게 약하지만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 비교하면 중국이 엄청나게 약한 나라예요 아직요. 그래도 엄청나게 강하게 대응해가지고 그러한 양보를 그려낸 것입니다. 물론 이게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무릎 밑에서 한다 하더라도 한산 수세에 몰려가지고 하면요 일본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그거를 잠깐 어경 이야기 좀 얘기하시고. 잠깐 같은 이야기 얘기하시고 좀 해보세요. 예. 저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좀 약간 관련돼서 세계 어느 나라도 부품 소재 산업을 혼자 다 하겠다고 안 합니다. 그 전제는 자유무역 질서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사고 쳤습니다. 자유무역 안 하겠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면 부분적으로 다변화하거나 국산화도 시도해야 되는 거죠. 그 조치를 탓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현실적인 대응이고 더 진지한 대응인 거죠. 저희들은 오히려 자유무역 질서를 부인하는 그 체제를 규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본한테 아부하고 구걸할 게 아니라 뒤로 해서 몇 번 이야기도 만나자고 했는데 안 하지 않습니까? 3월 달도 만나자고 안 되고 지금도 몇 번 만나자고도 안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만나서 지금 보내면 구걸하고 너 우리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이 사고 쳤고 일본 사고 친 것에 대한 입장 전환이 있어야 그다음에 건전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미래를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아까 좀 오해가 있어서 두 번째는 히토리 문제 아까 잠깐 허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일본이 센카쿠 열도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번 도발 상황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첫 번째 불만은 센카쿠 열도는 이 센카쿠가 아니고 중국 영토다. 그런데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중국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히토리의 공급을 제한하겠다라고 예. 했던 게 히토리 분쟁입니다. 그리고 히토리 분쟁 과정에서 서로 간에 WTO 제소도 있었고 결국에는 일본이 WTO 제소해가지고 중국이 졌습니다. 그게
수출 제한 자체가 WTO 규정이 위반됐고 그게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을 한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일본은 2년 뒤에 히토류 수입선을 50% 이상 바꿨습니다. 히토류를 일본에 생산하겠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 위협이나 경제 그 구조에 대한 위협이 있으면 답이나 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합리적 대안인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여튼 다른 나라 사례를 가지고 현 상황에다 다 끼 맞춰서 설명하려고 그러면 항상 무리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뭐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걸로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히토류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는 다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생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히토류하고 지금 핵심 소재하고를 그렇게 같이 나눠놓고 얘기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하시면 있고요. 돼요. 다음에 산업 전문가 놓고 같이 이야기해 보시죠. 히토류 말고 그 제품 소재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간의 그 농산물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 상황하고는 그닥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베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면은 미국 대통령은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 또 요즘은 232조 뭐 등등 해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예. 나라에 대해서는 겨눌 수 있는 칼이 너무나 많아요. 일본은 한국을 견제할 수 있는 칼을 이번 기회에 마련하자는 게 8월 초에 결정될 알겠습니다. 화이트리스트 예. 국가에서 한국을 빼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우리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 관련 그렇기 얘기를 때문에 잠깐 시간 문제를 고민하셔야죠. 네, 화이트리스트 관련 얘기를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일단 저희가 그 방송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로 하고 있는데 의견 주신 분들 여러 가지 많을 건데 그중에 몇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한국 경제는 더 이상 일본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일본 측 대변인 같은 언론의 형태도 이번 사태를 통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언론의 조금 자주적인 태도, 또 민족적인 태도를 강조해 주신 의견 같습니다. 이 상우님의 의견입니다. 국산화도 안 된다. 주변국의 수입도 안 된다. 그럼 대안은 뭔가요? 이거는 이제 안 된다기보다는 쉽지 않다. 이걸로 그냥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었는데 일단 나중에 후반에 가서요. 당장 나온 것에 대해서 아까 바로 이제 나중에 결국 우리가 마무리 부분을 해법으로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준석 최고위원이 국산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수입 다변화도 과제이긴 하지만 적합성까지 맞추려면 시간이 걸린다 했는데 그럼 당장에 가장 유용한 필요한 해법은 어느 쪽에 주목하십니까? 이것도 저는 외교적으로 관계 회복이 중요할 것이고요. 관계 회복이. 예, 그 상황 속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일본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을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자제할 있고요.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본 측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실제로 안에 있을 겁니다. 한국과 무슨 뭐 불공대천의 원수로 갈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까 뭐 선거 이야기는 나왔지만은 선거를 위해 이용한다든지 하는 행태가 양국에서 공이 없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전 두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상황 속에서 아까 말했던 경제적 공생관계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 지금의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아까 말했던 감정적 대응의 양국에서 있는 감정적 대응의 일환인데 이거 좀 잦아들여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결국은 이 상황에서 근데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막을 수는 없죠. 예, 막을 수 없겠지만은 그것이 어쨌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자발적인 것 플러스 지금 일부 여당 내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선동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발언 말씀하신 거죠? 뭐 의병과 죽창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의병을 진짜 총 들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면은 많은 분들은 그런 것들이 민의 참여를 의도하는 것이라 보고 있고 그 민의 참여의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불매운동 같은 걸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연관관계가 없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외국어가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의병이 진짜 총 들고 나오는 겁니까?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김정재 의원이 네. 산업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7월 12일 일본의 산업부 담당자, 우리 산업부 담당자 두 명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예. 일본이 브리핑이고 우리나라 브리핑 다 했습니다. 언론의 보도자 다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일본이 맞네요. 당신들 잘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되게 의혹을 가졌습니다. 아니 그분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입니까? 우리나라 공무원은 안 믿고 일본 공무원은 말을 믿는 겁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일본의 어떤 이야기들이 절대적으로 없고 일본의 스탠스는 합리적이고 한국의 스탠스는 틀리다. 이런 가설을 갖고 계속 논리가 비약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는 뭐 자유한국당의 일개 국회의원은 아주 낙선시키면 되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아까 제가 처음에 외교의 관점이 뭐냐를 얘기했어요. 명분론이냐 실리론이냐. 진짜 명분론을 계속 갈 거면은 6월 19일 날 도대체 왜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가지고 그런 배상을 한국 기업과 일본 왜 기업이 1대1로 했느냐? 반반으로 나눠서 하자는 얘기를 왜 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거야말로 실리론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석교수 잠깐 이준석 최고위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서로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강경하게 압박하는 것이 적절한 대책은 아니다처럼 지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이선적인 그 대응을 하는 국가이며, 정부이며, 예.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또 일본 그 아베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베 정권이 우리 이 정권에 굉장히 화가 난 것은요. 정권이에요. 예. 우리 정권에 그 화가 난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로 예. WTO에서 패소한 것입니다. 예. 이게 엄청난 지면타였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계획이 있어가지고요. 투게 야구하고 소프트볼을 거기서 한대요. 지금 후쿠시마 문제는 일본에서는 금기 사항이 됐어요. 네. 지금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요. 아베 정권은 후쿠시마 원전 문제를 계속 숨겨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엄청나게 독도는 일본이었더라. 네. 또 위안부는 이거는 합법이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의견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정권까지 매일 같이 나왔던 후쿠시마 이야기가 사라졌어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된다라고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좀 말하는데 남의 불행을 말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일본 내에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안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 귀가시키고 있어요. 그냥 돌아가도 된대. 근데 거기서 귀가한 사람들의 아이들이 돌연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고요. 옛날에 살던 사람 다시 돌아갔는데 돌연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백혈규가 예. 많아지고 있고요. 예. 이런 것을 좋습니다. 일본 상황 그런데 현 상황에 그럼 우리의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대책은 어느 거라고 예,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예. 확실하게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상대가 이선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그랬을 때 상대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강경한 자세를 강경한 자세로서 제가 지금 보충 좀 더 하고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는 만약에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진짜 강경 대응으로 가고 죽창을 들고 이병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기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G20 때 생각해 보세요. G20 때 아베 총리와 회담이 안 잡히니까 내부적으로는 다들 뭐 우리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고 막 내부 고양용 발언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 직전인 6월 19일에 우리 정부에서 일본에 중재안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분명히 외교적 노력을 해보려는 시도가 정부 내에서 있었다는 거죠. 죽창으로 바로 간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외교적 노력이 있어가지고 성과를 더 내야 된다는 것이 자 어디까지 우리 정부 안심 내려왔냐면은 자 배상을 일본의 기업에서 일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이득 본 기업들이 있다면 거기 예시가 예. 나온 게 포스코 같은 기업이었어요. 거기서 내 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일본 측이 상당히 미온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자세를 협상으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이게 네. 안 맞으니까 다시 또 이제 죽창으로 가자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아까 일본의 엇박자도 얘기 나왔지만은 저는 우리 정부도 기조를 확실히 해라. 제가 아까 명분론 실리론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론으로 갔을 때는 양국이 각자의 역사 해석, 저는 우리나라 해석이 옳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걸로 다투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현재 강경 대응도 확실히 분석한 토대로 정밀한 대응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시나요? 한 번은 우리 정부가 스텝이 얽힌 적이 있다. 왜냐하면 심각성은 한 번 그 G20 직전에 우리 정부도 인식했던 것 같아요. 일본이 예. 심상치 않다. 그래서 거기서 명분으로 약간 벗어나서 실제 중재안을 냈던 게 우리 정부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준석 최고위원이 현재에서는 서로가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견해를 갖고 계시고 정기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도 뭐 전적으로 그것도 동감입니다. 예. 당연히 실리로 가야 되고 외교적으로 풀려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 국내 정치 위주로 그렇게 계속 거의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정말로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이제 호사카 교수님께서 뭐 일본 아베 정부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를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은 이제 우리 정도 되면은 일본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일본 내에서 뭐 저는 아베 교수님 얘기가 상당 부분 가장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지만 아베는 그런 아니로 호세다. 이름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후쿠시마 이야기는 우리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책으로 거고요. 지금 많이 출판되기 시작한 내용이고 일본 정부는 아니, 후쿠시마에 그러니까. 대해서는 고의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상황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완전히 그 은폐되거나 왜곡해서 예, 전달하고 예.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말씀을 드려야 되겠 죄송합니다. 할 수 없이. 예. 아베 수상이 비이성적이고 뭐 행편없는 사람인 거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좋은 사람은 안 봅니다만은 예. 그런 사람을 일본 국민들이 수상으로 뽑는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도 아주 문제 있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안 먹이면 직선제가 아닙니다. 거기는. 예? 거기는 아니더라도 직선제가 아니기 손치더라도 때문에 어쨌든 당에서 뽑았다. 국민들을 저, 찍지는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근데 아베를 그렇게 계속 그 좋아한다고 수준이 그 생각하면 안 정도밖에 됩니다. 안 되는 지금 나라라면은 거기 일본에서 무단파층 60%까지 있습니다. 네. 전체 관심이 없는 곳입니다. 일반 그런 국민들이 사람들은 60%, 아베 정권이 예. 싫어하니까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한국은 무단파층 그래도 12% 13%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치 싫다가 하면 완전히 무관심파가 돼가지고 정치하고 관계없이 살 수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 나머지 40% 중에 40%나 50% 지지 갖고 있는 게 현재 아베 정권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일본을 봐야 되고요. 대표성도 좀 문제가 있는 상황이 그렇죠.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법은 하시고. 아베 총리 아닙니다. 일본 정부를 예. 지금 이야기하는 오 변호사 중에 좀 얘기하십시오. 다른 것 예. 같아서요.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 중에서 외교적인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 그 자체의 명제를 부정하지는 않고요. 언제든지 그런 걸 열어두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때와 장소에 맞게 어떤 말이 똑같은 말이 반대로 이해되기도 하고 또 이제 옳게 작용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시기에서 상대방이 외교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자세가 있을 때 외교적인 걸 하는 거고 치킨 게임을 할 때는 치킨 게임 하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또 냉정하게 또 서로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좀 상황 정리를 합니다. 지금 시기에서 일본이 먼저 도발을 했고 도발한 내용을 강제징용과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강제징용 이 판결과 상관없이 경제적인 이슈를 갖고 문제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제기 된 지점 갖고 이제 싸울 때는 싸워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문제제기 해야 되고 그게 WTO 위반이라면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외교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있으면 그건 또 계속 소통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그걸 제안을 몇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 자체에 대해서 별 반응이 없다면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는 그래 우리가 스스로 해보겠다라는 자세를 결기를 갖고 초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야 이때 왜 외교 안 하냐 시도 때도 없이 외교 안 한다 하면 결국 발목 잡기 아닙니까? 어느 때는 외교가 필요하고 또 항상 외교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런 명제에서는 절대적으로 네, 일본이 반응이 없을 경우에 지금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전략은 결국 그러면은 WTO에 제기하는 것하고 나머지 국제 여론 동원하는 국제 여론을 정도겠네요. 소통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일본이- 계속 얘기하는 예. 게 명분론을 계속 이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이미 순수 명분론은 깨졌어요. 한국이 왜냐하면 사법부의 판단과 다르게 이렇게 하자는 중재안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외교에 있어가지고 지고지순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서 상당한 실리론을 보여주잖아요.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명분론으로 갈 것 같으면요. 김정은 한국에 오는 순간에 반국가 단체 수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기징역 이상입니다. 아니, 추상적인 이야기 맞고 구체적으로 예. 강제징용 판결에서 우리가 무슨 명분론이 진 겁니까? 지금 어느 나라 입장에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그거 좀 다시 이야기해 어느 보세요. 나라 입장에서 한일이 기업이 이득을 본 기업들이 나눠서 배상하자는 게 정부안 그러니까 아닙니까? 지금? 양보한 것이 이제 왜 명분이 그게 100% 왜 그게 양보했느냐 그 판결과 얘기입니다. 100% 일치합니까 지금? 제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가시죠. 예. 오늘 저 주제는 아닌데 예, 예. 그 이야기를 좀 들어가면 아니 지금 그 우리나라-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 할 저- 얘기 없으니까 예. 그건 짧게 하고 아니, 근데 그게 하여튼 순수하게 어느 하는 분이든 그대로 간에 가는 얘기를 겁니까? 저렇게 하시고 아니 지금 저 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그 얘기를 진짜 짧게 왜곡되게 얘기하시죠. 나와서 네, 제가 1대1로 이거 양쪽이 분명히- 부담하기로 한 것 예, 자체가 하나만 100% 명분에서 후퇴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실제법적으로 청구권이 있다는 겁니다. 예. 다만 절차법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절차법적 강제 집행 가능하다는 거고. 일본은 일본의 중국인이 일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거기서도 1심, 2심 이겼습니다. 실제법적으로 청구권 있고 절차법적으로는 소급 가능하다. 다만 최고법원 판결은 실제법적으로 청구권이 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재판상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조하기 힘들다. 그리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기업이 아니 그 내용 말고 기금을 1대1 모아서 부담 자체가 100% 명분을 내고 6월 19일 정부 중재안이 제가 뭘 의미하는 그 겁니까? 명분에 대해서 그 조금 연장에서 그 안이 나온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중재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가 명분이 자, 제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대로 하려면 압류해가지고 잠깐, 미쓰비시 거 다 팔아야죠. 그게. 예를 들면 그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같은 데는 사법 차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있죠. 예. 그거는 그 외교적으로 그 하나의 그 협정이나 조약을 맺으면 근데 사법에서 다른 것이 나왔다. 그러면 사법은 조금 자제시키고 행정부가 좀 그 나라 대 나라의 관계를 그 회복시킨다. 예.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나 일본도 우리도 그 원칙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법 자제가 국제법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나라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킨 그 취한 태도는 사법 자제 원칙하고 그 사법부를 존중하는 내용의 중간점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의 그 1대1.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계속 하나의 말하는 게 명분입니다. 교수님 말씀 맞아요. 새로운 명분을 만든 새로운 거죠. 또 하나의 명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간점을 찾았다라는 것이 순수한 아까 말했던 사법적 판단 그리고 그 절차적으로 예, 예. 진행되어야 될 일본 기업의 자산 몰수에 상표권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했던 결과다라는 좀 유연성을 얘기인데.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네. 정부의 그런 유연성이 뭐 제가 봤을 때는 G20 직전에 약간 늦게 파악되긴 했지만은 오히려 긍정적인 방안이었다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깐요. 이제 당장 아까 정희 교수가 지적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세계 소재 관련 이제 제한 이제 규제만 나왔는데 조만간 이제 8월에 넘어서면서는 조치가 뭐 결과에 따라서는 중하순쯤에 뭐 갈 것 같기도 한데 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지금 제외를 시키겠다. 탈락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강경도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 정부 부처의 경제 분야 쪽에서는 조금의 유연성 관련된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의 입장도 조금 개입의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한데 그 상황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지금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지금 일본이 하는 태도는 그까지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 거기에 대한 파장에 대한 대응책 따로 논의한 건 없습니까? 당에서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그 일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24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합니다. 일본 내부 유사 절차. 예. 그래서 거기서 각계의 의견을 취합을 하고 일본 내부 절차인데 거기서 확정이 되면 그 의견을 취합을 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26일 우리나라의 대응이 뭐냐고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 보고 그 단계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 짧게 그다음에 줄여서 해야 돼요. 26일, 30일이 그쪽 일본 가기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번 고비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한 8월 중순경에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그럼 실제 이제 발표한 이후부터 영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예. 중간 단계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그 어떤 대응할 건지를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예, 하여튼 이게 이제 뭐 산업부 준비를 하고 있다 정도로만- 발표 카드를 갖고 있는 건데 예. 지금 다 공개하라 뭐 이런 문제는 알겠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 이게 정도로 외교적인 듣겠습니다. 대응을 준비를 하는 건데 예. 저는 예. 제가 정기 교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분야 전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도 너무나 그 인식이 좀 안일하다라는 거를 저는 정말 나무래고 싶어요. 지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24일까지 가기도 전에 이미 지금까지 의견 수렴된 게 90% 내외가 한국을 빼라는 걸로 돼 있다라고 다 알려져 있고 일본 정부 흘리고 있고 만약 가기에서 그걸 논의를 하면은 아니 자기들이 빼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게 의견 수렴을 해왔고 90%가 지지를 하는데 그거를 결정을 안 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일본이 이러한 의사 결정을 연기를 하도록 지금 와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늦어. 일본도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결정을 좀 늦추면서 우리하고 제대로 된 대화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이런 거를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제안은 무슨 뭐 크게 비밀도 아닌 것 같고 예, 그런 것 예. 같은데 그런 얘기가 우리나라 없다라는 얘기죠. 통상산업부 장관이 이번 주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아무 반응 없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가지 말씀하신 더 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소통과 대화 통로가 없는 게 아니고 잠깐 제가 한 말씀 더 예.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자기들이 어쨌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기 위해서 한국이 나와서 한국을 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통상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은 일본이 내건 수출 규제 문제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쪽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국이 진정성 있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본은 접점이 역사 있어야 문제에 되는데 대한 뭔가 다른 견해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것은 그 초점이 지금 다르다는 딴 얘기를 하고 얘기인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잠깐요. 그 화이트리스트의 일본이- 진행 여부 관련 얘기입니다. 예. 화이트리스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폐산라는 것을 빼라 이거예요. 폐산라는 것은 일제강점기가 위법이었다라는 것을 일본이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기 정인규 교수 때문에 입장하고 같은 이거는 맥락이죠. 역사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요.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현실 문제입니다. 일본의 아베 정권의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지 않습니까? 잠깐 지금. 들으시고요. 전체성으로서는 절대 이것만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합의를 했을 때도 그 위안부에 준 15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준 15개는 보상금이라고 했습니다. 배상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합법 행위였는데 손해가 생겼으니까 그냥 준 돈이다. 예. 그러니까 핵심 부분 위안부는 합법이었다. 이것을 일본이 가져갔어요. 우리의 전체성이 대한민국의 전체성이 엄청나게 훼손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베 정권은 그것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정권하고의 타협을 통한 절충적인 해법은 만들기 어렵다라고 보시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한다면 지금까지의 판결이 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인정해라. 그러나 앞으로는 그 두 가지의 그 기업 한국하고 일본의 기업들 간의 기금으로 해결하겠다. 예.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될 거예요. 아베 정권은 끝까지 합법을 인정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예.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법이 없다는 얘기가 좀 호사교 교수님 말에 불리한데. 대부분 동의하고 그게 아마 호사교 교수님이 생각하는 중재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예. 일본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비관적인 생각이신데 예. 저는 이 생각해요. 아까 오 변호사님이 얘기하면서 결국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가 뭐 개입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위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없겠지만은 그리고 그 대법원 판결이 문재인 정부 책임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난 정부 때부터 수년에 걸쳐서 이뤄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것 집행에 대해서는 다소 이제 뭐 여유를 가지고 이제 다른 방법들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생각일 테니까 중재안을 냈겠죠.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봐야 되는 게 한일 청구권 협정도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일제 강점에 의한 피해자와 그다음에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대한 부분만 보고 있는 것인데 이득을 본 사람들도 상호 이제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이득을 본 것들도 각자 그 청구권이 소멸이 됐건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저는 좀 이견이 있는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위안부 문제나 지금 현재 강제징용 문제나 실질적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2, 3천억, 5천억 갖고 배상 스스로 못할 나라 아닙니다. 그건 뭐 대체로 저도 공인 그거 인식하고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건 공인 인식하고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기업들이 속내가 강제징용 같은 경우도 얼마에서 한 2, 3천억 그걸로 끝난다. 바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푸는 건데 실제적인 쟁점은 그래서 아베 정권이 예. 이것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입니다. 이쪽을 과거에 대한 받아들일 아니죠. 저는 그 이제- 하나의 요소는 일본 아니, 국민들의 반항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점이 예, 거기까지 하시고, 예. 고노다마가 이게 안 되면서 이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베 정부. 그 뒤로 위안부 이야기하고 예. 그다음에 일제 징용 문제 그것에 대한 일본 식민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것이 사과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그 돈 갖고 따질 나라.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잠깐요. 현 상황에서 한일 다 지금 이제 경제적인 부담 가지고 이거를 풀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공히 인식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호사카 교수가 결국은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아까 원플러스원까지 말씀하셨는데 아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가 그럼 해법이 없지 않냐 했는데 다만 여지는 일본 내부에서의 문제 제기가 아베에 대한 압박으로서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 정도까지 예.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들이 얘기하다 안 들었던 하나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시간이 마무리 시간 가까워져서요. 오늘 하실 말씀들이 많으니까 한번 얘기하시면 막 한 1, 2분씩 길게 하시는데 한 30초 정도씩 압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한일 관계가 지금 동북아 질서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거나 어떤 변수가 될 것인가 그런 그 외교 안보 전략 차원에서 영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석학 교수님? 예, 그 아베 정권의 지금 그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은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뿐만이 아니라 북일 수교를 보고 있습니다. 북일 수교 겨냥한다. 북일 수교 때 그러니까 2002년에 그 일단 평양 선언을 했을 때요. 역시 경제 협력 보상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쪽에서 배상이라는 것이 혹시 통과되고 뭐 통과됐지만 네. 확정되고 국제적인 인식이나 일본에서도 인정해버리면 북한한테로 배상금 내야 합니다. 네. 이것을 절대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게 지금 아베 정권이라고 이해하시면 그게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대북 전략의 핵심에 좀 놓여 있군요. 네,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사실 이번에 지금 이제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동북아에서도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 안보 동맹의 이제 그런 성격이 강했거든요. 예. 그 한미일 동맹이라는 것이 거기서 경제 공동체로서의 성격은 부차적인 것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경제 공동체의 균열이 가면서 안보 동맹에서까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고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안에서 우린 지금까지의 상당히 명분론적으로 접근했던 미국과 다른 실리론적으로 접근한 미국과 그리고 또 반대로 일본은 다분히 미국의 종속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던 통상이나 안보에 있어서 그런 일본이 아까 호 교수님 얘기하신 것 능동적으로 본인의 의견들을 개진하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외교를 맞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초기에 우리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과연 북중러 질서냐 아니면은 이 한미일 질서냐에 있어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이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그게 이번에 통상 분쟁으로서 크게 터졌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향후 그런 큰 틀에서 봤을 때 과연 중간자적인 위치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의 다소 좀 소원해질 수 있는 한미일 동맹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왔다. 판단은 이제 앞으로 정부가 해야 될 몫이지만요. 이런 생각합니다. 나머지 두 분은 조금 이따 제가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까 우리 그 SNS를 통해 들어온 여러분들의 시청자 의견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민아님의 의견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스스로 일본 경제에 종속되려 하고 자꾸만 내정 간섭하는 발언을 하는 일본에게 강하게 대응하지 않고 화살을 내부로 돌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본에 대한 강하게 대응하면서 우리 뭔가 다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박승민님의 의견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비상식적인 일본 행위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나 싶지만 그래도 정상 국가이기에 정부 조치를 기다려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를 얘기한 겁니다. 여야가 없어야 하지 않나요? 정치권이든 전문가든 목표가 일본이 아닌 우리 정부에 있는 것 같아 공세 대상이 우리 정부에 있는 것 같아 좀 한탄스럽다 이런 주장을 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두 분은 이제 동북아 질서 관련 얘기했는데 그게 마무리 발언이 돼버렸네요. 시간상으로요. 오경 의원도 마무리 발언 한 30초 정도 주십시오. 네. 오늘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일본의 도발에 대한 대응은 실제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복잡한 상황이 있으니까. 다만 실제 이런 대외적인 목소리를 할 때는 온 국민이 좀 초당적으로 함께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일본의 도발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싶습니다. 네, 정인재 교수. 외교는 사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원칙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국하고 어떤 경우든 어떤 예측이 가능해지는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뭐 그동안에 상당히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번에는 더욱더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쨌든 백색 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이 빠지고 나면은 우리에 대한 일본의 제재는 수시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는데 아마 지금의 우리 그 정부 여당이 최선의 어떤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최근에 한일 관계에 관련해서 또 영향과 바람직한 대응책 해법에 관해서 얘기 나누는데요. 네 분과 함께했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대통령과 호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일본의 경제 침략과 한일 관계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되는데요. 참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부의 갈등이 또 위기를 더 키웠습니다. 불이 이럴 시기일수록 우리 내부가 뭔가 힘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